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황도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황도령은 하라는 글 공부는 하지를 않고 매일같이 칠보기와 먹새 그리고 팔푼이라는 세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주막에서 술을 먹고 노름을 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도령은 술을 먹을 때마다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란 씨에 죽기로 하세.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걸세. 일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나는 너무 좋네. 황도령은 오늘도 신이 나서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그렇게 맹세의 술잔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황도령은 새 친구들과 주막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잔뜩 술에 취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황도령은 너무도 술에 취해 걸음마저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다행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또 잔뜩 술에 취해서 왔구나. 아이고 이 녀석을 이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큰일을 하지요. 자고로 술 친구만큼 돈독한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황도령은 잔뜩 취해서 아버지에게 취기에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황도령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놈이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만 좋은 친구라고 믿으니 큰일이구나. 그렇게 매일 황도령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그날도 마침 술에 취해 돌아온 황도령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너의 술 친구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서 다닐 만큼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냐. 그러자 황도령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제 세 친구들은 저와 한시 한낮에 죽을 것을 다짐했지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됩니다. 제가 그동안 잘 살아온 게지요. 그래 그렇다면 그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시험을 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한 아버지는 곧 커다란 돗자리에 죽은 돼지를 둘둘 말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웬 죽은 돼지를 가져오십니까? 아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 황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다. 맞느냐? 그렇지요 아버지, 당연하지요. 그럼 아들아 너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라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도와주겠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저희는 한나란 씨에 죽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도와줄 친구들이지요. 그렇구나. 그럼 이 죽은 돼지를 쌈돗자리를 지게에 지고 친구 집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도와달라고 청해보거라. 그러자 황도령은 놀라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흉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왜 자신이 없느냐?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네가 사람을 죽였다 해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자신이 없다니요? 가보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황도령은 친구들을 떠올리며 자신만만하게 지게를 지고 친구 칠보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다다르자 황도령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친구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보가 집에 있는가? 잠깐 나와보게. 이 밤중에 누구야 한참 만에야 친구 칠보기가 잠에서 깨어서는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황도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친구 칠보기는 졸려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날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칠보기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니 어쩌다가 그런 것인가? 그런데 왜 하필 우릴 집에 왔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제발 부탁이네. 우리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숨겨주게. 그러면서 황도령은 친구 칠보기 앞에다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런 대답 없이 황도령과 지게를 못마땅한 듯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황도령이 답답한 듯 다시 말했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내 반드시 사흘 안에 이 시신을 도로 가져가겠네. 제발 좀 맡아주게나 날 좀 살려주게.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가? 그러나 칠보기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집에는 이 시신을 숨길 만한 곳이 없다네. 다른 곳을 알아보게나. 그러더니 칠보기는 문을 닫아 버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가장 친하다는 친구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도 했거늘 정말 죽기만 같이 할 생각이란 말인가. 황도령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저 칠복이 녀석. 그래,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어. 이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창피해서 얼굴도 들 수 없을 것이다. 안 되겠다. 먹새에게 가보자. 황도령은 그 길로 또 다른 친구인 먹새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낑낑 땀을 뻘뻘 흘리며 먹새네 앞에 도착한 황도령은 집대문을 두드리며 먹새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먹새야, 좀 나와보게. 그러자 한참 뒤에 먹새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와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떤 녀석이야.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게. 먹새야, 나야.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아, 무슨 일인데 이 오밤중에 와서 이 난리인가. 먹새는 못마땅한 듯 황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도령은 어떤 사정이인지 먹새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복에 그러니 제발 이 시신을 좀 사흘만 맡아주게. 사흘 뒤에는 내 반드시 찾으러 오겠네. 그러자 먹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뭐라고 그걸 나보고 맡으라고. 아니,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야 하나. 황도령은 순간 무엇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먹새는 그렇게 결국 문을 팡 닫고 들어가 버렸고 황도령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아직 친한 팔푼이가 남아있다. 팔푼이라면 똑똑한 머리로 날 도와줄 거야. 황도령은 그렇게 팔푼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복의 팔푼이 좀 나와 보게. 날쌔 황도령이네. 그러나 팔푼이는 문도 열지 않고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유, 이복의 제정신인가. 이 시간에 또 왜 온 건가. 내가 너무 취해서 더 이상은 술은 못 먹겠네. 내일 마시세. 이럴 수가. 황도령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눈물마저 빙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멀찌감치 뒤에서 지켜보며 따라다니던 아버지가 보고는 아들 황도령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무래도 너의 친구들은 널 도와줄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러자 황도령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이런 큰일은 아무리 친구라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친구들도 많이 놀라고 무서우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황도령은 애써 변명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황도령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느냐? 그럼 이번엔 내 친구의 집으로 가보자꾸나. 아버지가 땅에 내려져 있는 지게를 지더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황도령은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간 걸은 뒤 드디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게,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 늦은 밤에 미안하게 됐네. 그런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 그럼 당연하지. 뭔데 그러는가. 아버지는 친구에게 황도령과 똑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복에 그 어쩌다 그런 것인가. 자네가 그리했다면 뭔가 사정이 있겠구만. 알겠네. 일단은 어서 시신을 가지고 이리 들어오게나. 그렇게 아버지는 지게를 친구 집 마당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자네 얼마나 놀랐는가. 괜찮은 건가. 자네는 다치지 않았는가. 어서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 고맙네, 고마워. 역시 자네는 나의 진정한 친구일세. 아버지도 비록 거짓이었지만 친구의 반응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황도령도 감동을 받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황도령까지 눈물을 흘리자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조카님도 왔는가. 조카님은 왜 울고 있는가. 황도령은 아버지의 친구가 묻는 말에도 대답지 못하고 그저 울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황도령과 황도령의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아버지는 친구에게 곧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이고, 참으로 놀라지 않았나. 내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네. 아버지의 친구도 그러면서 껄껄껄 웃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들이 큰 것을 깨닫게 되었구만.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황도령과 아버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도령은 그 뒤로 술만 마시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며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가리왕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가리왕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서 기운이 아주 영험하였고 덕분에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리왕산 인근 마을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날 것이라 예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리왕산 산신령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며 말했습니다. 곧 이 나라를 지켜줄 사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이건 도통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가리 왕산에서 태어난 첫 장군이니 내 이 녀석을 돌봐줘야겠구나. 산신령을 그리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가리왕산 아랫마을에서 돌쇠가 태어났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머리가 명석하며 근처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를 감히 얕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차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기골이 장대해졌고 힘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는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였는데 그의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은 어느 누구와 대적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성격 또한 성실하였으니 자신의 능력에 자만을 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훈련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돌쇠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워낙 험하였기에 큰 마을로 가는 길은 아주 조그마한 샛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큰 바위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일한 샛길은 큰 바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고 아픈 병자들 또한 의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젊은 사내들은 별로 없었고 나이 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아녀자뿐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돌을 치우려 하였지만 엄청난 큰 돌들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걸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젊은 장정백명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 모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모두들 나이가 많아 병자도 많은데 의원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자 뒤늦게 산에 온 돌쇠가 마을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보며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장은 돌쇠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힘센 돌쇠라도 이건 혼자 하기는 불가해 보였습니다. 돌쇠야,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너희 호기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칫 돌을 잘못 치우다 너도 돌에 깔릴 것이야.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구나. 어떻게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자 돌쇠는 어르신 다른 마을로 간들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쳐도 한 달 이상은 걸리겠지요. 그러지 말고 저를 믿으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 3일 동안 이 돌들을 치우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이곳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혹여나 돌에 깔릴 수 있거나 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이장은 돌쇠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3일 동안 아무도 이곳에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쇠의 말대로 마을을 막고 있는 돌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을 때 이장은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는 돌쇠를 본 것입니다. 돌쇠를 자세히 보니 손은 엉망이고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잤는지 돌쇠는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돌쇠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풍수가 말대로 이 마을에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돌쇠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돌쇠는 마침내 나라의 무관으로 뽑히게 되었고 숱한 공을 세워서 나라 제1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인근의 큰 섬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라의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이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나 또는 작은 섬들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 섬의 왕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왕은 힘이 아주 강력했고 섬에 큰 성을 짓고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그곳을 쳐들어가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심하던 나라의 왕은 나라 제1의 장군이 된 돌쇠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이 섬을 치고 섬의 왕을 무찌르게 명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명을 받들어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여 왕이 있는 성을 공격하려던 돌쇠 장군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 왕의 성 주변에는 탱자나무가 장성처럼 빙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를 어쩐다 이대로 군사들을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적의 기습을 받아 단번에 전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숲을 뚫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돌쇠 장군은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웬 흰 옷에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제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돌쇠 장군의 물음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가리왕산의 산신령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가리왕산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너의 명줄이 그리 길지 않구나.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팔자다. 그래서 내 너를 도우러 왔다. 너의 명줄을 늘려주고 이곳을 토벌할 수 있게 말이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탱자나무로 둘러싸인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도통 방법이 없습니다. 돌쇠 장군의 말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성을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여라. 억새풀의 씨를 따다가 연에 매달아서 탱자나무 성 둘레에 뿌리도록 하여라. 그것이 이듬해에 싹이 나서 무성해지면 가을철에 그곳에 불을 질러 저 탱자나무들이 모두 탄 다음에 쳐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에 구리판을 두르고 쳐들어가야 하느니라. 아니 구리판을 두르고 말입니까? 어찌 그리해야 합니까? 돌쇠 장군이 묻기도 전에 가리왕산 산신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어난 돌쇠 장군은 꿈을 다시 되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방도가 없다. 내 꿈에 나온 산신령의 말이 일리가 있어. 탱자나무 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야. 그 말대로 해봐야겠다. 돌쇠 장군은 일단 다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가리왕산 산신령이 말한 대로 억새풀 씨를 준비해서 늦가을 연에 뛰어 탱자나무 성 둘레에 잔뜩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뿌려놓은 억새풀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탱자나무 숲과 성을 거의 덮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새풀들은 가을이 되자 모두 시들어서 푸르던 탱자나무 숲은 누렇게 마른 억새풀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말은 억새풀에 불을 붙이면 숲이 몽땅 다 버릴 것이다. 지금이다. 불을 붙여라. 군사들을 이끌고 섬에 도착한 돌쇠 장군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불화살을 수없이 쏴댔고 잘 마른 억새풀은 금방 활활 타올랐으며 그 불이 번져서 탱자나무 숲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탱자나무 성이 모두 타버렸구나. 이제 돌격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해라. 돌쇠 장군은 그대로 군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쇠 장군이 오랜 기간 훈련시킨 용맹한 군사들은 거칠 것이 없이 성으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공격을 방해하던 탱자나무 숲이 싹 타버리고 없으니 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왕이 이끄는 군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쇠 장군의 군사들과 왕의 군사들과의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싸움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돌쇠 장군의 눈에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인의 왕이 보였습니다. 저자가 바로 이 섬의 왕이로구나. 저놈만 무찌르면 된다. 돌쇠 장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장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 또한 돌쇠 장군을 보고 달려들었으니 두 사람이 엉겨붙어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왕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서 돌쇠 장군보다 배나 더 크고 그만큼 힘도 배나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 돌쇠 장군은 힘에 눌려 그대로 왕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내쳐졌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도무지 강한 힘을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내쳐짐에도 옛날 가리왕산 산신령의 말대로 온몸에는 구리판을 둘러두었기 때문에 돌쇠 장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구리판을 두르지 않았었다면 온몸이 사방에 있는 돌 따위에 부딪혀서 진작에 돌쇠 장군의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내쳐도 돌쇠 장군이 죽지를 않으니 계속 끊임없이 돌쇠 장군을 내쳐댔습니다. 돌쇠 장군은 힘으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 치명적인 공격만 막아내면서 계속 이 왕이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돌쇠 장군은 왕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씨름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 왕도 지쳤는지 다리가 풀리고 돌쇠 장군을 붙잡은 팔에 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이구나. 왕의 힘이 떨어졌다. 자, 한 번에 해치우자. 돌쇠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힘을 한 번에 썼습니다. 그러자 왕은 돌쇠 장군을 놓쳤고 돌쇠 장군은 지쳐있는 왕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자 왕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습니다. 돌쇠 장군은 가리왕산 산신령의 조언 덕분에 섬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가서 이 나라 최고의 대장군이 되어서 돌쇠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가리왕산 산신령은 돌쇠 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늘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시골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긴긴 겨울밤에 남편은 신을 삼았고 아내는 삼을 삼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밑창이 빠진 듯 눈이 마구 퍼붓고 세찬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부부는 이날 밤에도 등불을 켜놓고 신도 삼고 산도 삼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밖에서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삼삼던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분명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서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대문 밖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말 없이 쓰러진 여인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한 여인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인가요?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웬 여인이 이렇게 대문 밖에 와서 쓰러졌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소. 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소. 쓰러진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남편은 불을 떼고 아내가 미음까지 쑤어 먹였더니 정신을 잃었던 여인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 집은 뉘댁이시며 주인네는 누구신가요? 부인은 대체 누구인데 어인일로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계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죽어가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아무골에 사는 사람인데 곧 돌아오마 하고 나간 남편이 10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을 찾아 떠났다가 길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인은 신세도 가련했지만 몸도 만삭이어서 몸풀 날이 오늘 내일 하였습니다. 주인집 부부는 남모를 여인이 불쌍히 생각되어 자기 집에서 몸을 풀고 몸이나 안정되면 다시 남편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너무도 고마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인 부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이 집 부부는 마음이 비단처럼 무척 고왔습니다. 주인 부부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슴이 후덥게 해주었고 시골이라 별다른 음식은 없어도 끼니마다 새 밥에 산나물채를 해서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쌍한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인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불쌍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자기네가 자식을 본 것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가련한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은 지 7일 만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음 좋은 주인 부부는 여인을 장례까지 치러주고 아이는 보낼 데도 없는지라 미음을 쏘어 먹이면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부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서 아이는 1년이 되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 하며 남편에게도 안기고 아내에게도 안기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아기를 못 낳던 아내가 갑자기 잉태하였습니다. 아내의 아기도 여인의 아기처럼 떡두꺼비 같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보다가 꿈이냐 생시냐 하며 남의 자식 제 자식해서 아들 둘이나 품에 안게 되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 때문일까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살림도 부쩍 늘어나서 무척 부자는 못 되어도 시골 사람치고는 하늘이 내려다 볼만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운 데다 살림까지 풍족하니 두 부부는 슬아의 두 아들을 니꺼 내꺼 갈라 놓지 않고 다 친자식처럼 극진하게 보살펴가며 키웠습니다. 부모들이 이러니 아이들도 자기들은 남인 줄 모르고 형님 동생하며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부모들도 그러기를 바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없이 기뻐서 먼저 난 아이가 남의 집 아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아이들은 자라 어엿한 사내가 되었고 두 부부는 늙어서 허리가 활등처럼 구불고 머리도 팥뿌리처럼 허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죽기 마련인데 하루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쳐다보다가 자연히 뒷일을 생각하여 가산을 넘겨줄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은 후 우리 집에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주면 좋겠어? 당연히 맏자식한테 넘겨줘야 하겠는데 그게 핏줄이 다른 자식이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아내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은 남의 자식이래도 이날 이때까지 제 자식과 같이 조금도 차별 없이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애들을 차별시한다는 말이 웬 말이세요? 털끝만한 차별도 놓을 수 없으니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얼마간 갈라서 둘째인 석삼이에게 주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애들이 니꺼 내꺼 하지 않고 친형제처럼 의좋게 지낼 게 아닌가요? 남편은 아내 생각이 조금도 그른데 없는지라 무릎을 툭 치더니 두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말하고는 자기가 죽은 뒤의 가산을 맞이인 칠복이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말이 떨어지자 동생인 석삼이는 심히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며 절까지 하는데 맞이인 칠복이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이날 이때까지 두 분이 자기의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분들이 자기를 낳은 친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하며 한참이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핏덩이 같은 자기를 여태껏 고이고이 키워주고 가산까지 넘겨주시는 것이 세상 없이 고마워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이나 울고 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에야 이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다같이 깊고 태산같이 높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만 아니었더라면 불쌍하고 가련한 제가 어찌 오늘까지 살았겠습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는 7일 만에 세상 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인데 제가 이토록 성장하여 사내대장부까지 된 것이 누구 덕이겠습니까? 내가 죽어 백골이 진토된다 해도 나를 길러준 부모님들의 은공을 잊을 수 없는데 저더러 가산을 넘겨받으란 말씀이 웬 말씀이옵니까? 집의 가산은 몽땅 제 동생 석삼이에게 넘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만은 하다만 가산을 동생에게 넘기라 하면 당치도 않은 소리로다. 우리는 너희들을 키울 때 어느 것이 내 자식이고 어느 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내가 나더러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어기고 동생에게 가산을 물려주라는 말이냐? 내가 오늘 너한테 지난 사실을 말한 이유는 가산을 내 자식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앞날이 멀지 않으니 너의 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말이로다.
그래도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집에 가사는 형님이 받아야지. 제가 받으면 재산은 있으나 제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동생의 마음을 살피시고 형님께서 이어받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황금의 흑사심이라 하지만 이 집 형제들만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가산을 물려받으라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입가진 사람마다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가다 보니 늙으신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20리가량 떨어진 의원네 집에 긴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의원네 집에 찾아가서 전후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늙으신 아버지가 병석에서 일어나게 병에 맞는 약을 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원이 전후 사실을 들어보니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또한 칠복이의 마디마디의 말에 지성이 철철 넘쳤습니다. 의원에게는 아주 이쁜 꽃 같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랫방에 앉아 있다가 칠복이가 하는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바짝 동하여 몰래 문틈으로 그를 살피었습니다.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세상에 드문 효자인데다 얼굴 생김을 보니 훤칠하니 으뜸이었습니다. 의원의 아내도 약 지으러 온 칠복이를 보고는 저런 총각을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고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칠복이가 온갖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약을 지어서 정성껏 따려 대접했지만 아버지 병은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자고 골수에 든 병이니 약이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기 전에 가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또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산 3분의 2는 마디인 칠복이에게 넘기고 가산 3분의 1는 둘째인 석삼이에게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울면서 자기는 나이가 많고 벌어서 살 수 있으니 가산만은 어린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집안 사람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집에 다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의향대로 가산을 칠복이에게 넘기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칠복이를 불러 앉히고 늙으신 아버지가 자네 손에서 눈을 감으려 하는데 가산을 넘겨받으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입만 열면 동생에게 가산을 넘겨야 한다고 했고 석삼이는 입만 열면 가산은 형님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좋은 일이니 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또 아버지 약 지르러 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 지으러 간 칠복이는 날이 저물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집을 나설 때 아내를 보고 무슨 말이 없었어? 입던 옷을 달라 해서 꺼내주니 그걸 입고 나갔어요. 그 외 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차, 이 애가 가산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나간 것이 분명하오. 여보, 어디까지 가서라도 애를 꼭 찾아서 데리고 와줘요. 그 전에는 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아내는 신도 바로 찾아신지 못하고 칠복이를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집을 나선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칠복이를 찾아 방방곡곡 헤매고 헤매였습니다. 집을 나선 칠복이는 어머니가 쫓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서 산속으로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잘 걸으니 산이 끝이 나고 눈앞에 망망한 바다가 보이며 절벽 한편에 절간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람이나 피하자고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간에 들어서자 짹짹거리는 잡스러운 소리가 귀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짐승들이라도 너무 분주하게 울어대니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칠복이는 절간에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그렇게 요란스레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살펴보니 물에 목욕하려 내려간 어미 원숭이를 호랑이가 덮쳐가지고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원숭이를 잡아먹겠다고 원숭이를 바닷속으로 끌고 원숭이는 살겠다고 바위 모서리에 두 팔을 딱 버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새끼들이 나와서 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도 처량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어미 원숭이도 바다에 끌려 들어가 죽게 되는지라. 칠복이는 주저없이 대나무를 꺾어서 호랑이를 내리치고는 원숭이를 구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살아 돌아오니 원숭이 새끼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어디론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길을 가다고 바위턱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미 원숭이가 벼랑에서 넝쿨을 타고 내려오더니 칠복이가 들고 온 보찜을 채가고 벼랑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 새에 보찜을 잃고 어미 원숭이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기로 자기를 살려준 은공도 모르고 남의 보찜까지 채가다니. 칠복이는 너무도 한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정처 없는 길만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또 짹짹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원숭이 떼들이 웅 밀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원숭이들은 좋다고 칠복이를 빙 둘러싸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칠복이의 앞에 오더니 보찜 2개를 내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보찜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자기 보찜인데 하나는 보지 않던 보찜이었습니다. 아마도 은공을 갚느라고 가져온 것인데 칠복이는 무엇 때문에 자기 보찜을 빼앗아갔다 가져오며 보찜 하나는 또 뭘 하라고 가져다 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보찜을 찾아 들기도 전에 원숭이들은 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보찜 하나는 자기 것이고 다른 보찜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칠복이는 길이 급해서 그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2 보찜을 나무 장대에다 꿰어매고 집을 피해가는 걸음이니 그는 어디서라도 잠만 자고 나면 걸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룻밤을 자고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온 천지의 먼지를 일구며 달려오더니 천둥이 울 듯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적놈 같으니라고 그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말을 하거라. 이 보찜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만 저 보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보찜을 풀어 헤쳐라.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어 헤쳤습니다. 보찜 속에서는 번뜩이는 보검도 나오고 금 은보화도 수두룩이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졸들은 도적을 잡았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이걸 도적 맞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이놈 너 이제 다 산 줄 알아라. 이 보검과 금은 보화들은 우리 고을 원님 것이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묶고는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보검과 금은 보화를 보더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원님은 보검을 한참이나 들고 보더니 도적놈을 잡아들이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원님은 묶인 칠복이를 보자 눈에 불을 켜며 어떻게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해 갔으며 어찌하여 자기의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질에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렇지 않아도 말할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던 사람이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원숭이를 구해준 이야기로부터 원숭이가 보찜을 가져다 주던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말하였습니다. 원님은 칠복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허튼 소리를 한다며 칠복이를 사형에 처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그마한 고을에서 도적놈을 죽인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칠복이를 찾아 헤매던 늙은 어머니가 이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놈을 죽인다 해서 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정신이 아찔하였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이 죽겠는지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옆에 선 사람에게 저 젊은이는 왜 처형을 당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은 묻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것도 모르고 원님의 보검과 금은 보화를 도적질한 죄로 죽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수천 냥이나 되는 가산을 몽땅 물려받으래도 받지 않던 자식이 원님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칠복이는 벌써 형장에 나가 서 있었으며 회자수가 몸서리치는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려나가
아들을 마구 쥐어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아, 너 대체 어인일이냐? 수천 냥이나 되는 가산을 너한테 넘기겠다고 해도 실 한 올이 안 가지겠다던 녀석이 도적질 일한 게 웬 말이냐?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어머니, 침착하시고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칠복이는 어머니에게 숨김없이 지나온 사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내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칠 애가 아니오 하며 어머니는 원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는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의 내력을 일일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을 원님이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늙은 어머니를 보고 이 젊은이의 아버지 조남은 무엇이며 죽은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지라 원님이 묻는 대로 자기 아들의 본 아버지 조남은 뭐라 부르고 본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이 늙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죽었다는 여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죽이라고 형장에 내세운 젊은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원님의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시절 원님은 그를 배우고자 집을 나섰는데 후에 아내가 걱정되어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후 원님은 수년이나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과거길에 올라 과거에 급제하고 한 고을에 원님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 가고 없지만 아들은 자라서 듬직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이지만 보지도 못한 아들을 보며 원님은 내가 바로 저 애의 아버지인데 하마터면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하며 늙은 어머니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며 사죄하고 아들에게도 절하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니 세상에 다시는 없는 일이요 고을의 드문 경사였습니다. 그 후로 고을 원님은 강원 시골에 사는 이 부부 일가를 고을에 모셔다 아래 윗집에 살며 칠복이의 양아버지를 형님이라 하며 모셨습니다. 또한 양아버지는 의원과 의원 딸 덕분에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의원의 꽃 같은 딸과 백년가약을 맺고 동생도 선녀 같은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위로는 부모를 잘 모시고 부부 사이에는 금술이 좋아서 아래로 귀한 자식들은 낳아 기르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다 보면 칠복이 석삼이 형제처럼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 집안은 조상 때는 벼슬도 하고 양반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에 이르러선 관리를 잘 못한 탓으로 벼슬도 못하고 살림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형 칠복이네 집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꽤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많이 있고 하인도 있고 말이랑 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석삼이네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인지 살림이 형편없었습니다. 말만 양반이지 사는 형편은 일반 상민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제비들도 날아와 집을 짓고 하늘 높이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습니다. 동생 석삼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 살기 참 힘드네 그려. 그래도 양반이라 체면은 지켜야 하고 그러니 함부로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양반집이라 이름은 있으니 내놓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의 양반들은 손수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일은 다 하인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삼이네는 다 커서 장가를 들어야 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네 외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부인, 아들 녀석이 다 커서 장가를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요즘 이것이 난 고민이요. 한번 당신도 생각해 보시오. 네, 알겠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양반집이니 좋은 며느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살림을 요령 있게 해나갈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죠. 당연 그래야지. 내 생각엔 방을 붙일까 싶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찾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몰릴 거야. 그리고 양반이 아니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며느리감을 찾아볼까요? 석삼이는 돈이 많아지면 혼인을 시키려 하였지만 어차피 없는 집 번제라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으랴 싶어서 그는 하인을 시켜 이 마을 저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며느리 구함.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한 좋은 집안임. 우리는 쌀 한 말로 한 달 동안 하인까지 5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원함. 그런 며느리감이라면 양반이 아니라도 괜찮음. 어서들 오시오. 그렇게 방을 붙이자 돈은 있어도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상민 집안의 딸들이 솔깃해했습니다. 저 집에 시집만 가면 양반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 말로 5 식구가 무슨 수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건 다 참아도 배 굶으며 살 자신은 없어. 난 그냥 포기할래. 양반보다는 그냥 편히 사는 게 낫겠어? 아니야. 그래도 양반만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될 테야. 한번 사는 거 양반으로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상민으로 살 순 없잖아. 내 자식들은 양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뭐 얼마나 힘들겠어. 처녀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석삼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방 붙여놓으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진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시험해 볼 일이 있어. 먼저 쌀 한 말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요. 쌀 한 말로 반찬 사고 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오. 내 말 잘 알아듣겠소? 처녀는 아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쌀 한 말로는 밥도 모자랄 텐데 그걸로 반찬까지 사라고 하니 이미 방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와서 입으로 들으니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처녀는 단지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해보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말을 30개의 봉지에 나눠 담고 다시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겨우 한 끼에 쌀 한 그릇도 채 안 나왔습니다. 이 쌀로 어떻게 한 끼밥을 하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처녀는 하는 수 없이 그 쌀로 멀건 죽을 쑤어서 상에 올렸습니다. 몇 끼를 그렇게 죽만 먹으니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는 고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는 못 살겠는걸. 포기를 해야 하나? 용케도 석삼이 부인이 처녀의 생각을 미리 알아채고는 말했습니다. 넌 아무래도 우리 집 며느리를 못할 성씨구나. 미안하지만 안 되겠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처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한 뒤 물러났습니다. 그 처녀가 양반 집에서 나오자 다른 처녀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됐니?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아니, 잘 지내긴. 나 물러났다, 휴. 허구한 날 죽만 먹고 살았더니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 얼마나 힘들길래?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가볼까? 다른 처녀 하나가 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처녀는 에라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는 밥을 하고 다른 2끼는 죽을 쑤었습니다. 그러니 쌀이 푹푹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석삼이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쌀이 절반이나 줄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처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행동했으니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아무 계획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겠니? 처녀는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길로 처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점 처녀들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제는 며느리가 되겠다며 선뜻 나서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의 처녀 꽃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나서 봐야겠다. 분명 쌀 한 말로 그대로 밥을 해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들어가다가는 분명 다른 애들과 똑같이 나오고 말 거야. 그리고는 꽃분이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는 양반이 됩니다.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도 훨씬 좋은 집안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도와주셔야 해요. 우선 한번 부딪혀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꽃분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삼이 부인은 이번에도 쌀 한 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소문은 잘 들었겠지. 이 쌀로 우리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는 게 어떻겠니?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아니에요. 해낼 수 있어요. 다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저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그리고는 꽃분이는 하인에게 장에 가서 쌀을 팔아 고기와 생선 그리고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소고기국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나물도 하고 전도 부쳐서 저녁 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자 석삼이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얘야, 다른 처녀들은 죽만 끓여 먹고도 버티지를 못하고 나갔는데 너는 어쩌려고 이렇게 밥상을 차린 것이냐?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차렸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식구들은 오래간만에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꽃분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오늘 저녁상 차린 돈만 해도 쌀밥말 값은 될 것이다. 너도 모처럼 밥이랑 반찬이랑 많이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다간 내일이 지나면 먹을 게 없어서 쫓겨날 판이다. 내가 쫓겨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 말대로 하겠느냐? 하인은 꽃분이의 말을 듣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 집을 좀 다녀와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쌀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내일 지나면 먹을 것이 없다. 내 사정을 우리 어머니께 전해주거라.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바느질거리를 좀 달라고 해라. 바느질거리를 못 가져오면 내가 내일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얘기도 잊지 말거라. 하인은 꽃분이의 말을 그대로 꽃분이 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꽃분이의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느질거리를 걷어 보냈습니다. 바느질거리를 받은 꽃분이는 그제서야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됐어. 이제 바느질을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니 남은 돈으로 반찬이나 많이 장만해서 상을 차려야지. 조금만 참고 해보자. 분명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꽃분이는 또 한 상 가득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얘야, 어떻게 이런 맛있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느냐?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분명 돈이 다 떨어졌을 텐데. 참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머니,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꽃분이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밤에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부엉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다 된 건 하인을 시켜 자기 집으로 보내고 새로 또 맡아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쌀 한 말 가지고도 생활이 되고 남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먹을 것이 창고에 자꾸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본 석삼이 부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감을 제대로 골랐구나. 정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국 꽃분이는 석삼이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 꽃분이 덕분에 석삼이의 집살림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먹는 것도 남 못지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삼이의 형 칠복이가 석삼이의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꽃분이는 큰아버님 모셨다면서 상을 아주 잘 차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칠복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분명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할 텐데 고기 반찬에 좋은 술까지 상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네 집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말입니다.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했습니다. 어이아우, 어떻게 살림이 금세 피었는가? 다 며느리 잘 얻은 덕분이에요, 형님. 우리 며느리가 바느질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웃 마을 바느질 일까지 해서 돈을 모은 겁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며느리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우는 며느리 하나는 아주 똑소리 나게 얻었구먼. 칠복이는 꽃분이가 몹시 대견하고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나도 저런 며느리 하나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가 하루는 바느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래 하다간 골병이 들겠어. 아이고 팔다리 허리야. 온몸이 다 쑤시네. 어쩌면 좋지? 바느질을 계속하다간 골병이 들게 생겼으니 꽃분이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무언가 생각이 난 꽃분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바느질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나오.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있으면 좀 알려주구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소? 근데 그 논이 수십 마지기인데 우리는 한 마지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님한테 가서 논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해보세요. 그 양반이 얼마나 구두쇠인데 우리한테 논을 준단 말이오. 애시당초 쓸데없는 소리랑 하지를 마시오. 그렇다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제서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 큰 구렁이 한 마리만 잡아오세요. 아마 언덕 너머에 가면 있을 텐데 도대체 구렁이를 뭐 하려고 그러?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잡아만 오세요.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구렁이를 잡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면 됐소. 네, 고생하셨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꽃분이는 부엌에 곡식을 담는 그릇 옆에다 구렁이 자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자루 양쪽에다가 촛불을 켜고 절을 하고는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생신이 내일인데 큰 아버님을 오라고 해서 밥이나 같이 먹는 게 어떨까요? 아니다. 그냥 제 말대로 하시죠. 꽃분이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모아 좋은 술과 과일까지 잘 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큰아버지 칠복이가 와서 보니 정말 자기네보다 동생 집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 꽃분이는 큰아버님이 부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모셔놓은 구렁이 앞에 맑은 물을 올리고는 절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칠복이가 궁금해서 부엌 가까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돼요. 이리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억구렁이에요. 억구렁이는 제가 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 꿈속에서 억구렁이가 큰 댁에서 이리 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로 구렁이 한 마리가 이리로 들어왔어요. 칠복이가 생각하니 정말로 자기네 업구렁이가 이리로 온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집이 망하겠는걸. 옛날에는 업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살림을 보호하는 동물이나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렁이가 자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왔다 생각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아우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든 그 업구렁이를 도로 데리고 와야 할 텐데. 원래 우리 것인데 말이야. 며칠 뒤 곰곰이 생각한 칠복이는 아우 석삼이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자네 집 살림이 그만큼이라도 빈 것은 우리 집 업구렁이가 그리로 갔기 때문일세. 이제 그만큼 살림이 폈으니 우리 업구렁이를 돌려주면 좋겠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내 말이 틀린가? 아유, 형님 당연 돌려드리고 싶지만
며느리가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만 축내는지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 그럼 조카 며느리를 좀 오라고 하게. 큰아버지는 조카 며느리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너희 집 살림이 핀 건 너희 집에 우리 집 업구렁이가 갔기 때문이란 걸 안다. 그러니 이제 그 업구렁이를 돌려주면 좋겠구나. 그건 안 돼요. 한번 저희 집으로 온 업구렁이를 어떻게 돌려드려요? 칠복이가 당황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업구렁이를 돌려받는 대신 논 신마지기를 주마 어떠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냥 사는 게 더 좋아요. 큰댁이 못 살면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또 저희 집이 못 살면 큰댁에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되지 못하러 업구렁이를 이리저리 옮기고 그래요. 그건 그렇지 않다. 우리 집 업구렁이는 우리 집에다 놓아야 하느니라. 그럼 내가 넌 30마지기를 주마 어떠냐? 꽃분이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0마직이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버님 말씀에 따라야죠. 그렇게 할게요. 내일 밤에 업구렁이를 큰댁으로 옮겨 놓을게요. 다음 날 밤 촛불을 켜고는 검은 배를 깔고 업구렁이를 꺼낸 뒤 큰댁 나락통에다 모셔다 놨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가 준 논문서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큰아버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논을 30마직이나 주셨으니 인사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생신도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나 한번 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큰아버님이 논을 주셨다는 말도 하고요. 알겠소. 난 당신 말이면 뭐든지 따르겠소.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꽃분이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식구 먹고 살라고 눈을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잘했구만. 형제간에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야지 함 그렇고 말고. 그 후 꽃분이는 그 논으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니 살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큰아버지 석삼이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님, 저를 용서하세요. 살기가 힘들어서 큰아버님을 잠깐 속였어요. 어빈이 뭐니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제가 이 집안을 살리려고 꾸민 일이에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가져간 논 30마지기 문서 여기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형제간의 사이 좋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논을 도로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놔둬라. 그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이제 너의 것이다. 그렇게 하여 형 칠복이와 동생 석삼이는 우애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꽃분이는 오래오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